아빠, 여기서 그냥 죽어.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딸은 치매 노인인 아버지를 눈밭에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준 채 멀어지는 사위의 세단을 보며 아버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눈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눈밭에 엎드려 울먹이던 노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보따리 대신 최첨단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비서, 시험은 끝났다. 지금 당장 데리러 와. 어눌한 치매 노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세계적 자산가의 진짜 얼굴.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그가 준비한 가장 처절한 상속은 무엇일까요? 한 노인의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어느 인적 드문 산길입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검은색 세단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혜린이 만식의 팔을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만식이 차가운 눈밭에 고꾸라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기어 나오신 거예요? 혜린이 장갑 낀 손으로 자신의 옷을 털어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식이 초점 없는 눈으로 혜린을 올려다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우리 혜린이, 우리 딸, 어디 가니? 아빠 춥다. 혜린이 만식의 가슴팍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며 혀를 찼습니다. 추워도 참으세요. 그동안 자식들 고생시킨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만식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혜린아, 여기 무섭구나. 아빠 집에 가고 싶어. 같이 가자. 응.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상무가 창문을 내리고 담배 연기를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혜린아, 빨리 해.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벌써 몇 분이나 지체했잖아. 혜린이 박상무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이제 다 됐어. 금방 탈게. 혜린이 다시 만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따리 꼭 안고 계세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만식이 보따리를 품에 넣으며 아이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게 뭐니? 맛있는 거니? 혜린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만식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먹을 거 아니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입을 옷이에요. 제가 특별히 맞춘 거니까 소중히 간직하세요. 박상무가 핸들을 쾅 치며 혜린을 다시 재촉했습니다. 빨리 타라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어차피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인데 뭐가 걱정이야. 혜린이 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냥 죽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은색 세단이 눈길을 가로질러 무서운 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만식은 눈밭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정적이 내려앉고 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때쯤이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만식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흐릿하던 만식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보따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내 자식답지. 끝까지 나를 실망하게 하는구나. 만식이 익숙한 동작으로 버튼을 누르자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만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에 대고 낮게 은조렸습니다. 최 비서, 시험은 끝났다. 자식놈들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지금 당장 데리러 와. 전화기 너머 최 비서가 다급하면서도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위치 추적은 끝났습니다. 5분 뒤에 헬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만식이 눈밭에 남겨진 보따리를 발로 차버리며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HS 유통, 그리고 박상무. 너희가 버린 게 고작 늙고 병든 아버지인 줄 알았느냐? 조만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검은색 헬리콥터가 만식의 머리 위로 육중한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보안 요원들이 만식 앞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만식이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 올랐습니다. 최 비서가 따뜻한 담요를 건네며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속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장례식장도 미리 예약해 두었더군요. 만식이 담요를 어깨에 걸치며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장례식이라. 그래, 그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최 비서, 일단 내 사망 신고를 준비하던 놈들 명단부터 다 가져와. 최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식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헬기 안에서 멀어지는 설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김만식은 죽었다. 하지만 골드문의 주인은 이제야 눈을 떴다고 전해라. 헬기가 구름을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골드문 그룹의 지하 비밀 본부입니다. 만식이 위험 있는 자태로 대형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가죽 가방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따님과 사위분이 직접 서명했던 효도 계약서입니다. 여기 원본 가져왔습니다. 만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모를 끝까지 모시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반납하겠다고 지장까지 찍었었지. 이 종이 조각이 이제 저놈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다. 최 비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HS 유통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상무가 무리하게 신사업을 벌이다가 현금이 바닥난 모양입니다. 만식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시중 은행장들에게 전화 돌려라. HS 유통에 빌려준 돈 내일부터 전부 원금 회수하라고 전해. 내 이름 석자면 충분할 거다. 그 시각 혜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소파에 기대앉아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그 노인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박상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혜린의 옆자리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괜히 3년이나 치매 노인 수발을 들었어. 우리 혜린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혜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박상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그 영감탱이가 남긴 건물이며 주식이며 다 우리 거잖아. 근데 자기야, 실종 신고는 제대로 한 거 맞지?
박상무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담당 형사한테 두둑하게 찔러줬어. 대충 찾는 척만 하다가 사고사로 종결지어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 문제야. 혜린이 손톱을 만지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시신이 빨리 나와야 상속 절차가 끝날 텐데.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말이야. 두 사람이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박상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대출 연장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박상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행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지금 당장 원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혜린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상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왜 저래? 박상무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빌어먹을. 갑자기 모든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겠대. 우리 회사 현금 한 푼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거야. 혜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아버지가 남긴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박상무가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계좌에 접속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안 돼. 장인어른 차명 계좌가 전부 잠겼어. 보안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지하 본부에서 이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만식이 헤드셋을 벗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만식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놈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 최 비서, 이제 다음 미끼를 던질 차례다. 최 비서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K라는 가상의 인물로 접근할까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큰 돈을 굴리는 대자상가인 척해라. 절벽 끝에 서 있는 놈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들 테니까. 최 비서가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회장님이 버려졌던 그 산 근처 폐공장으로 정하겠습니다. 만식이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내려다보며 은조렸습니다. 아주 좋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곳에서 직접 느끼게 해줘야지. 다음 날 아침 혜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가방을 챙기며 혜린의 어깨를 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미스터 K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혜린이 립스틱을 바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거야? 장소도 너무 이상하잖아. 왜 하필 그 산골짜기 공장으로 오라는 거야? 박상무가 눈을 번뜩이며 혜린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수천억을 투자하겠다는데 지옥이라도 가야지. 혜린이 핸드백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거지. 박상무가 혜린의 등을 떠밀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서 그 사람 비위만 잘 맞추면 돼. 우리 운명이 오늘 그곳에서 결정될 거야. 두 사람은 불안과 기대를 가득 안은 채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강원도 설산으로 향했습니다. 만식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며 서서히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외곽의 한 폐공장 부지입니다. 혜린이 코트깃을 여미며 공장 내부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혜린의 뒤에서 닫혔습니다. 공장 한복판에는 휠체어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얼굴을 가린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이 마른 침을 삼키며 사내의 등 뒤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미스터 K 회장님 되시나요? HS 유통의 최혜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내가 기계음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혜린 대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하지만 내 돈을 가져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혜린이 가방을 꼭 쥐며 다급하게 사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저희 회사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사내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혜린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면을 쓴 사내의 눈빛이 혜린의 가슴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사내가 손가락으로 혜린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투자를 원한다면 먼저 진실을 말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가장 추악한 배신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고백해라. 혜린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무서운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사내가 휠체어 손잡이를 쾅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버지를 그 추운 눈밭에 버리고 온 날 내 마음속에 남은 게 정직뿐이었더냐. 혜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그때 공장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박상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상무가 손에 든 가스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혜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린아, 비켜. 이 자식 내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수상하더니 우리를 협박하려고 부른 거였군. 박상무가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사내의 가면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만식의 얼굴이 드러나자 박상무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 돌아온 거야? 혜린이 입을 틀어막으며 만식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말도 안 돼. 분명히 그 산에서. 만식이 차가운 눈으로 자식들을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죽기를 바랐던 그 아비다. 너희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박상무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끝까지 우리 앞길을 막는군. 살아 돌아왔으면 조용히 죽은 듯이 살지.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박상무가 만식의 손에 쥐어있던 위성 전화기를 빼서 바닥에 던지고는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이딴 게 있으니까 비서들한테 연락을 했겠지? 이제는 아무도 당신 못 구해. 박상무가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며 혜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린아, 뭐해? 어서 나가야 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버려야 한다고. 혜린이 울먹이며 만식을 돌아보았지만 박상무의 힘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아빠인데. 정말 불을 붙이려는 거야? 박상무가 공장 문을 걸어 잠그며 라이터 불꽃을 던졌습니다. 죽어야 우리가 살아. 저 노인네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공장 내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만식은 심한 기침을 하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박상무와 혜린은 불길이 번지는 공장을 뒤로하고 세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혜린이 차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미스터 K가 아빠였던 거지? 우리 이제 어떡해? 박상무가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혜린을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아빠 아니었어. 그냥 우리 돈 뺏으려고 연극하는 사기꾼이었을 뿐이야. 잊어버려. 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기꾼이었을 거야. 아빠는 그 눈밭에서 이미 죽었을 거야. 그렇지? 박상무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장례식만 잘 치르면 모든 재산은 우리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불길이 천장까지 닿아 공장이 무너져 내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던 유나가 시뻘건 불길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유나가 공장 주변을 살피다 잠긴 문틈으로 보이는 만식의 옷자락을 포착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나가 주변에 있던 커다란 돌을 들어 공장 유리창을 깨부수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외투를 물통에 적셔 머리에 쓰고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구워버릴 듯 다가왔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바닥에 쓰러진 만식을 발견하고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유나가 가느다란 몸으로 만식을 끌며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만식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어 눈밭에 눕힌 순간 공장 전체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식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만식이 갈에 섞인 기침을 하며 검은 연기를 뱉어냈습니다. 유나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젖은 옷을 벗어 만식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만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구한 낯선 처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불을 지르고 떠났는데 이름도 모르는 타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습니다. 만식은 그 기막힌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나가 만식을 등에 업고 자신의 집이 있는 시장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공장이 잿더미로 변한 지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만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낡은 천장지와 사방에 붙은 빛바랜 벽지가 만식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일주일 동안이나 잠만 주무셔서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유나가 만식의 머리맡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식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유나가 얼른 다가와 만식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어떻게 된 거고? 만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유나가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유나예요. 산 아래에서 식당하고 있는데 공장에 불난 거 보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어르신이 자꾸 잠결에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만식이 자신의 옷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박상무의 구두굽에 으스러진 위성 전화기 조각뿐이었습니다. 박살이 났구나. 전부 다. 만식이 허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자 유나가 얼른 국그릇을 만식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기계야 다시 사면 되죠. 일단 이 미역국부터 좀 드세요. 저희 할머니 생신 때 끓여드리는 방식이라 아주 맛있을 거예요. 만식이 유나가 건네는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온 만식이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국물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자신을 죽이려 불을 지른 자식들과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한 이 이방인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식당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또 왔네, 저 사람들. 어르신,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금방 해결하고 올게요. 유나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만식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사내들이 식당 앞의 화분들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HS 유통마트 부지 확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야, 이유나, 너 하나 때문에 공사가 한 달이나 늦어지는 거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덩치 큰 사내가 침을 뱉으며 유나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유나가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못 찍어요. 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 장사하신 분들 다 쫓아내고 마트를 짓겠다니요? 절대 안 돼요. 만식은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곳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사내가 유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유나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죽고 싶어? 사장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조용히 꺼지라고. 밤이 깊어지자 시장통은 고요해졌지만 유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수건을 물에 적셔 만식에 부어오른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아프시죠? 제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만식이 유나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에게 맞서는 거냐? 무섭지 않아? 유나가 만식의 다리를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창밖의 달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랑 동생이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저보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만식은 유나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혜리는 아버지를 눈밭에 버렸는데 남남인 유나는 자신을 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호텔룸에서는 혜린과 박상무가 한성그룹 관계자들과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골드문 주식을 이 정도만 받아주시면 경영권 방어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장인어른 시신도 안 나왔으니 법적으로 저희가 주인이나 다름없거든요. 혜린이 명품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뿌리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똑똑해. 그 공장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 이제 걱정할 거 없지? 근데 그 시장 바닥 식당은 언제 밀어버릴 거야? 박상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 거야. 이유나라는 그 계집애, 이번엔 확실히 손 좀 봐주려고.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유나의 도움을 받아 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동전 몇 개를 만식의 손바닥에 올려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전화할 곳이 있다고 하셔서 모시고 오긴 했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몰라요. 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본사 비서실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식이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암호를 의조렸습니다.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지금 당장 숲으로 돌아가겠다. 준비해라. 전화기 너머에서 최 비서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유나를 돌아보며 주름진 손으로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상무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내리더니 시위 중인 상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나 보지? 이유나, 너 이리 나와. 유나가 박상무 앞으로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무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 도리가 있는 법이에요. 당장 멈추세요. 박상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유나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유나가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리, 그딴 건 너처럼 가난한 년들이나 찾는 거야. 야, 다 부숴버려. 만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대형 세단 10대가 사이렌 소리도 없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가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만식이 유나를 부축해 일으키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노인이 아니라 인간의 돌이었다고 말했을 텐데. 만식의 서늘한 목소리에 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 수십 명이 차에서 내려 박상무를 에워쌌습니다. 만식이 피 흐르는 유나의 입가를 닦아주며 박상무를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저놈들한테 네가 흘린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만식의 등 뒤로 골드문의 깃발을 단 차량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시장 바닥을 압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의 인류호텔 대연회장입니다. HS 유통의 대규모 투자 유치 컨퍼런스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혜린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상무가 명품 시계를 고쳐차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완벽해. 이제 한성그룹 투자만 확정되면 우리 세상이야. 혜린이 붉은 입술을 살짝 달싹이며 박상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게. 그 노인네가 죽고 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자기야, 추모사 낭독할 때 눈물 좀 흘려야겠지? 박상무가 혜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볍게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효녀처럼 보여야 해. 그래야 사람들 의심을 안 사지. 잠시 후 혜린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혜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날입니다.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내에 모인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혜린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떨구며 더욱 크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회사의 안녕만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HS 유통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뒷문의 육중한 문이 단숨에 열리며 눈부신 바깥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규정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장내의 침묵을 깨뜨렸죠. 혜린이 말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박상무가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해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식이 위험 있는 자태로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만식의 차가운 눈빛이 혜린과 박상무의 얼굴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만식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비가 돌아오니 반갑기보다 무서운 모양이구나. 만식의 서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혜린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단상을 붙잡으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어떻게? 분명히 그 공장에서. 만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궁금하냐? 그럼 저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거라. 만식의 손짓 한마디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화의 눈밭에서 혜린이 만식을 거칠게 밀쳐내고 떠나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장내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혜린을 향해 비난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혜린이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내가 저럴 리 없잖아. 만식이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자 이번에는 폐공장에서 박상무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상무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대 아래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박상무, 어딜 가느냐? 아직 보여줄 게 더 남았는데. 만식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박상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식이 최 비서가 내민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리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10년 전 내 앞에서 직접 서명한 효도 계약서다. 부모를 유기하고 살해하려 한 자는 모든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현장에 대기하던 법원 집행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혜린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목걸이를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아빠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혜린이 만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만식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늙은 아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돌이었다. 이제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박상무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노인네야. 내가 당신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래. 죽어. 그냥 죽어버리라고. 박상무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만식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식이 무대 아래에서 멍하니 서 있던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가 수줍게 무대 위로 올라오자 만식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골드문 그룹의 모든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이유나 양을 임명한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유나와 만식을 향해 터졌습니다. 유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만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식이 유나의 손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을 내가 보여주고 싶구나. 너라면 내 평생의 업적을 가장 가치 있게 써줄 거라 믿는다. 장내에 모인 사람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자식들은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했던 유나는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섰습니다. 만식은 유나와 함께 무대를 내려오며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혈육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새로운 인연을 통해 얻은 위안이 만식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만식의 복귀를 축하하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하얀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화려한 복귀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구치소로 이송 중이던 박상무가 한성그룹이 보낸 요원들의 도움으로 호송차를 전복시키고 탈주에 성공했습니다. 최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만식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상무가 이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 양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만식이 마시려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연락이 안 된다니. 당장 위치 추적해. 그놈이 유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만식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화면 속에는 입이 막힌 채 눈밭에 쓰러져 있는 유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무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놀라셨어? 여기 기억나? 당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산속 동굴이야. 여기서 이 계집애랑 같이 얼어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 찍어. 만식이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유나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최 비서가 쓰러진 만식을 붙잡으며 의료진을 부르기 위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의료진이 들이닥쳐 만식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는 사이 병원 전체의 전산망이 암전되며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보낸 해커들이 병원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었죠. 박상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화면 너머로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병원 서버 다 날아갔어. 보안 요원들도 못 들어갈 거니까 헛수고하지 마. 내일까지 서류 안 보내면 2년 목을 따서 산 아래로 던져버릴 테니까. 한편 자해 소동을 벌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혜린이 간호사복을 훔쳐 입고 만식의 병실층에 나타났습니다. 혜린이 마스크를 고쳤으며 주머니 속에 독극물 주사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가 살아있으면 내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 박상무가 유나 처리하는 동안 나는 아빠를 보내줄게. 혜린이 보안이 뚫린 복도를 유령처럼 지나 만식의 병실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시각 동굴 속에 갇힌 유나가 박상무가 한눈을 파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통신기를 발가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신호 전송 버튼을 누르려 애썼지만 박상무가 이를 발견하고 유나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너도 내 할아버지처럼 눈밭에서 뒤지고 싶어? 가만히 있어. 도심 금융가에서는 한성그룹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골드문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자 최 비서가 만식의 침대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자금이 다 묶였습니다. 박상무 배우의 한성그룹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룹이 공중분해됩니다. 만식은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손가락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보안 요원들을 제압하며 만식의 방으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병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도
그 잘난 식당 계집애도 전부 다 죽는 거야.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암살자들이 만식의 침대를 향해 칼을 뽑아드는 순간 정적만이 흐르던 방 안에 차가운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두컴컴한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가 내는 기계적인 숨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혜린이 살금살금 만식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혜린이 마스크 위로 번뜩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만식의 수액줄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원망하지 마. 아빠가 살아있으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편히 쉬어. 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 바늘을 수액줄에 꽂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만식이 갑자기 혜린의 손목을 꽉 움켜쥐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혜린아, 너는 끝까지 이 아비를 실망시키는구나. 만식의 서늘한 목소리에 혜린이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빠, 어떡해. 분명히 의식이 없다고. 혜린이 뒤로 넘어지며 엉금엉금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병실 천장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보안 요원들이 혜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식이 산소호흡기를 벗어 던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최비서, 불 켜라. 쥐새끼들이 아주 많이 들어온 것 같구나. 순식간에 병실 불이 환하게 켜지자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암살자들이 당황해 멈춰 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대기하던 특수보안팀 요원들이 암살자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최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만식의 곁으로 다가와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유나 양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박상무가 버려졌던 그 산속 동굴 근처입니다. 지금 바로 헬기와 드론을 출동시켰습니다. 만식이 화면 속에서 고통받는 유나의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상무 이놈,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최 비서, 화면 연결해. 내가 직접 그놈하고 대화하겠다. 한편 눈 덮인 산속 동굴 입구에서는 박상무가 유나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만식, 보고 있어? 빨리 서류에 지장 찍어서 팩스로 보내라고. 안 그러면 이 계집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그때 박상무의 휴대전화 화면에 만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만식이 병상에 앉아 박상무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무, 하늘 위를 봐라. 네가 도망갈 곳이 있는지. 박상무가 흠칫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수십 대의 군용 드론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박상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헬기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더니 요원들이 레페를 타고 눈밭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상무가 당황해서 총을 쏘려 했지만 요원들이 쏜 마취총에 맞고 그대로 눈더미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괜찮니? 요원들이 달려가 유나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밧줄을 풀었습니다. 유나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만식의 얼굴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 무사하신 거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만식이 화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유나야.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바로 사람 보내서 모셔오마. 만식이 전화를 끊고 병실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혜린이 만식의 구두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박상무가 다 시킨 일이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 제발 살려줘. 만식이 혜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복도에 대기 중인 여경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비서, 이 아이가 내 혈관에 주입하려던 그 주사기 증거물로 확실히 챙겨라. 존속살해 미수. 그게 네가 받을 마지막 선물이다. 여경들이 혜린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가자 혜린의 비명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이 침대에 다시 기대앉으며 최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비서, 이제 한성그룹 차례다. 박상무 탈주도 온 증거들 다 모았지? 내일부터 그쪽 주식 다 팔아치우고 검찰에 자료 넘겨. 이 바닥에서 다신 발 못 붙이게 해라. 최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골드문 주가도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헬기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윤아가 만식의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아가 만식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꼭 구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만식이 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윤아야.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내가 약속하마. 만식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던 그 차가운 눈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식은 윤아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사투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배신자들을 단죄한 제왕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사계절이 돌아 다시 하얀 눈이 세상을 덮은 어느 겨울날입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접견실 유리 너머로 혜린이 초췌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혜린이 수영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교도관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버지 정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교도관이 차갑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김만식 회장님께서는 이미 수십 번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다시는 면회 신청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셨고요. 옆 사동에 수감된 박상무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매일같이 벽을 치며 울부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만식은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통 한복판에 새로 지어진 유난의 식당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만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물컵을 나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기 물 받으세요. 뜨거운 국밥 곧 나갑니다. 옆에서 팔을 썰던 윤아가 만식의 등을 살짝 밀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다 한다니까요. 다리도 아직 조심하셔야 하는데 왜 자꾸 움직이세요? 만식이 윤아의 손길을 기분 좋게 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윤아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래. 이 시장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거든. 골드문 회장 할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하다. 윤아가 미소를 지으며 만식의 앞치마 끈을 다시 꽉 묶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버지 아프시면 저 진짜 속상해서 울어버릴 거예요. 아시죠? 만식이 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알았다, 이 녀석아. 내가 우리 딸 울릴 일은 절대 안 만들 테니 걱정 마라. 식당 한쪽 벽면에는 만식의 뜻에 따라 설립된 골드문 공익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에 소외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갈 곳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윤아의 모습이 사진마다 빛나고 있었죠.
이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만식에게 크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서방, 아니 김 회장님, 이번에 우리 마을에 지어주신 노인 쉼터 말이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정말 고마워. 만식이 이장님을 자리에 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장님, 회장은 무슨 회장입니까? 그냥 유나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래 가졌어야 할 돈을 돌려준 것뿐입니다. 유나가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이장님 앞에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장님,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세셔서 재산 다 내놓으시고도 저렇게 좋아하세요.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예요. 영업을 마치고 노을이 질 무렵 만식과 유나는 아버지가 버려졌던 바로 그 산길을 찾았습니다. 차갑고 무서웠던 그 길에는 이제 길 잃은 조난자들을 위한 따뜻한 나무 대피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만식이 대피소 앞에 세워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여기서 내가 버려졌을 때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다. 내 핏줄이 나를 죽이려 불을 지를 때 하느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지. 유나가 만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시련이 아니라 저를 만나게 해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산을 버텼기에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식이 눈시울을 붉히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 쌓아온 천문학적인 재산보다 네가 끓여준 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내 목숨을 살린 거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하자 유나의 동생과 할머니가 마당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유나의 동생이 만식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군고구마 다 구워졌어요. 빨리 와서 드세요. 만식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가서 제일 큰 놈으로 먹어주마.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군고구마를 가운데 두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부서진 위성 전화기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기계가 이제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만식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전화기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년 봄에는 우리 시장 상인들 다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 내가 쏘는 건 아니고 재단 이름으로 정식으로 말이야. 유나가 만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아버지 배낭 꼭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는 그 어떤 추위도 뚫지 못할 만큼 견고했습니다. 자식들이 버렸던 눈보라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의 눈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식은 유나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애 가장 길고도 찬란했던 겨울의 끝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눈밭에 버려졌던 만식 씨.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만났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버린 자식들은 평생 차가운 감옥에서 후회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진심으로
타인을 대했던 유나 씨와 만식 씨의 앞날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볕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소중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